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요. 학생들 접속하려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새해도 다가오는데요. 사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녹록치 못한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급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즐겁게, 그죠? 연말 연시를 맞아야 되는데, 집합금지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당장에 또 개인적으로는 취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고학년들이라고 한다라면 더더욱 또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아주 저학년 1학년에서부터 진로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커리어 설계에 이르기까지 넓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오늘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차게 구성했으니까요. 강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제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진로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진로 갈등, 직업적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직업을 몇 가지 정도 가질 것 같습니까? 두 가지요? 세 가지요? 한 가지요? 여러 가지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직업을 헤아려 보니까 36가지 직업을 제가 거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많은 직업을 거쳤죠. 젊은 날에는 제가 정말 정신이 똑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런 비난도 아마 드러내놓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즈음에는 직장을 여기저기 옮기는 것에 대한 시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능력자라고 이렇게까지 봐주시더라고요. 프로 N잡러 이렇게까지 봐주시는데요. 사실 전반전은 정말 정신없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작은 회사에서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후반전은 제가 멀티잡을 동시에 이제 가질 수 있는 인디워커 또는 1인 기업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동시에 지금도 직업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채용하는 업무를 대기업에서부터 공공기관, 금융기관까지 한 200여 군데 정도를 하면서요,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제자 정철상 잊지 마시고 오늘 질의응답 못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검색하시면 제 연락처 금방 다 아시더라고요.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진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겁니다. 뭐 연애 고민도 많으시고 돈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고민도 많지만 당장에 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진로 고민들이 아마 많이 있으시겠죠.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 탐색, 인생의 출발지잖아요. 자기를 탐색하고 비전 수립,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특히 연말 연시 더더욱 더 중요한 생애 설계 부분을 이야기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와 더불어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다라면 하루를 관리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루 관리법에서부터 마지막에 경험 쌓기까지 오늘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진로 설계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로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물론 찾고 싶어서 오늘 강연도 들으셨겠죠. 나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아마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동안 진로 교육 받으신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대학교 다니는 동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내 취업 교과목들도 내나 진로 교육의 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교육조차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저희 때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지금은 진로 교육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긴 한데요.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진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이 PD의 질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는 한 2초 정도만 정지가 되어도 이게 방송 사고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로 교육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뭔가를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하고 이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가 토크쇼 형태로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것에다가 받습니다.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의 진로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원석 저자가 한 이야기를 제 언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지금은 문이과가 통폐합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래도 아직은 문과, 이과, 예체능과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문과에 가면 경상계열에 가는데 잘 되면 CEO가 되는데 못 되면 뭐라고 합니까? 백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론, 인문계의 90%는 백수다. 그래서 처음부터 백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작가가 되는데도, 아사라는 게 굶어 죽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가가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잘 나갔던 CEO도 부도가 나서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그죠. 요즘 PC방도 안 좋아서 개업하기 힘들죠. 그죠?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공계는 어떻습니까? 인문계보다는 취업이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과로사라는 거 아시죠? 일을 너무 과하게 하다가 한다든지 결국은 알바나 일용직이나 작은 중소기업이나 뭐 도찐개찐이죠. 뭐 우리 많은 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진로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고 있는 진로예요. 내 진로의 목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바라보는데 한 100여 가지 정도 속에 이제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적습니다. 공무원, 아빠가 밀어줄 테니까, 엄마가 밀어줄 테니까, 공무원 시험 이제부터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협소하다는 거예요. 직업은. 근데 직업을 우리가 이렇게 협소하다고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로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야, 여러분 채팅창에 진로란 땡땡이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진로란 땡땡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육을 하든
건축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개발을 하든 반도체 쪽에 뛰어 들어가든 영업 쪽에 뛰어 들어가든 마케팅에 뛰어 들어가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인사 담당자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기획이란 무엇인가, 인사란 무엇인가, 채용이란 무엇인가, 개발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 키워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채팅창으로 진로란, 나에게 진로란 직업이다, 인생이다, 꿈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올려주시면요.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도, 행복도, 여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의를 올바르게 내려야지 올바른 삶, 올바른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나 행복을 얻을 수 있겠죠. 잘못된 정의를 내리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로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진학, 대학생 머릿속에는 취업,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로란 인생이고요. 진로란 성장이기도 하지만 때로 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진로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여행입니다. 이 한국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국내의 다양한 시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진로란 정착입니다. 한 군데에 주눅하게 이렇게 붙들어 있는 겁니다. 저처럼 직업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군데 난 정착하고 싶다. 이런 것도 진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로는 굉장히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슬픔입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전공을 내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진로라는 굉장히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일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진로란 변화무쌍하게 언제든지 변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터뷰나 누군가의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거나 책을 보다 보면 이 양쪽 측면을 이야기 듣고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로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모습을 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직업을 찾는 과정이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다른 세계와 낯선 세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속에는 행복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불행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진로는 굉장히 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한 인간이라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고 또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대학 진학을, 그죠? 진로라고 바라보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취업을 하는 것을 진로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과 스펙과 자격증과 어학 점수에만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뭐 100으로 치면 5%에서 많이 줘도 20, 30%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학생이다 보니까 잘 모르죠.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지금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성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진로를 깨우쳐서요. 생각도 못하는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로에 대한 모습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진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십 가지, 몇백 가지가 아니라 몇천 가지,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 몇억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정한 내가 공무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대기업에 탈락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바라보는데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바라보시면 남들이 쭉 줄 서 있는데 굳이 그렇게 줄 서서 몇십만 명 순번이 나에게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고요. 남들 가는 길에서 굳이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힘겨루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은 진로 갈등을 겪으면서 얻은 깨달음이었고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가는 소수의 좋다라고 하는 어쩌면 허상일 수 있어요. 그 허상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사들 양성하거나 교수님들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식의 수준인데요. 내 의식의 경각심을 깨달으시면 내가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보다는 나에게 집중하시면요. 여러분의 먹거리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식의 수준을 넓히시고요.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눈의 시선에서만 바라보면 결코 안 보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몇 가지, 100가지 저 직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한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스펙 순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조언입니다. 진로 설계란. 저는 대기업 일선에서 채용 전문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1인 기업가로 이렇게 완전히 대학 정교수직 제안을 받고도 제가 거절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물론 이제 저는 비정규직 교수죠. 견인 교수, 접인 교수, 외래 교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업 최첨단에서 제가 소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지만요. 저학년들 위주로 또 많이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진로 설계라는 수업을 제가 많이 운영을 했고요. 진로 설계가 사실 뭐 사전적으로도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강의 들으시는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어 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전으로도 안 나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진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담았고요. 이게 1년 동안 제가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다 담은 내용입니다. 진로 설계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첫 문장에 거의 다 숨이 막힐 겁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50%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20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50대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분석을 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재능, 흥미, 강점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찾는 거라고 제가 발견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과 흥미와 강점은 상당 부분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걸 여러분이 발굴해서 개발해야지
대가, 마스터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어렸을 때는 눈을 씻고 봐도 재능이다. 그거는 1도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생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정말 허투루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30대 정신을 챙겼는데요. 그러면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뭘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바닥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부닥치는 경험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지도 않고 몸으로 부닥치는 일도 싫어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스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비전, 그 다음에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을 수립하고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그 다음 직업관,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이든 어떤 직업 생활이든 마찬가지죠. 이걸 직업관이라고 합니다. 프로페셔널리스트일수록 직업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행복한 삶, 여러분 모두 다 살아가고 싶잖아요.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그냥 흐트러 듣지 마시고 좋은 내용은 화면 캡처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고 나중에 꼼꼼하게 되짚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나거나 궁금한 것들은 꼭 이메일로 여러분이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탐색입니다. 이게 인생의 출발지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 중에서도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인류가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이제 던져온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에 한 심리학자가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무의식, 대부분의 우리 속에서 지금 드러나는 표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좋다, 무기력하다, 화났다, 짜증나다,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화가 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 밑단에 있는 수면전에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이트의 천재성은요, 굉장히 욕도 많이 들어먹는 심리학자이지만 한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그 내담자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입 밖으로 꺼내는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된 부분은 없을까? 자기와의 연결된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불합리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부조리한 존재고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아주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파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이제 성격을 세 가지 구성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드죠.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충동적인 본능을 모두 다 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덕적, 어떤 사회적, 윤리적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억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초자가 이제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교사가 되죠. 이런 초자가 억압을 하게 되고 에고라는 것이 이제 현실과 타협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통 여러분이 자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의 다 10%, 20%밖에 안 되고 80%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감정을 느꼈을 때 각성입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느낄까? 왜 내가 불안해할까? 왜 내가 저 사람이 싫을까? 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까? 왜 내가 지금 거들먹거릴까? 이런 자기만의 각성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이제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행동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단계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더 이제 깊이 공부하시는 거는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바로 의문 나는 거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중간중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어렸을 때는 여러분 혈액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MBTI를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혈액형을 바라보면 거의 다 전 혈액형이 어렸을 땐 잘못된 혈액형이라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야 혈액형을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혈액형이 뒤바뀌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읽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각자 그게 혈액형에 대한 믿음들이 어렸을 때 있었을 겁니다. 또 심리 성격 검사 중에는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검사여서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있던 어떤 행동을 하든 주도적으로 하는 유형이 있고 굉장히 사교적으로 하는 사교형이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유형이 있고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안정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는 디스크라는 검사도 통해서 또 자기를 탐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9가지로 조금 더 넓게 애니오그램이라는 유형으로 해서요. 개혁자 유형 1번에서 여기에는 숫자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1번 유형, 2번 유형, 2번 유형이 조력자고 8번이 지도자, 9번이 이제 조종자 역할. 이렇게 해서 또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애니오그램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IQ 검사라는 것. 여러분은 어쩌면 IQ 검사를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IQ 검사가 필수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IQ 검사 선생님 몰래 보고 충격받은 학생들도 많았죠. 왜냐하면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인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IQ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하가 수두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짜로 이제 점수를 통계를 10점씩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IQ 검사를 지금은 거의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소수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능이 있다라고 해서 하워드 가드너가 만든 다중지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그러니까 운동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땀 흘리거나 활동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온몸으로 또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개인 내 지능, 음악 지능, 대인 지능.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능이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는 이런 네 가지 검사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검사 중에 하나가 MBTI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의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의 MBTI 유형이다 하는 것들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자녀들도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아빠가 정식으로 검사했으면 그런 다 까먹고 자기들끼리 최근에 한 그 검사는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 유튜브로도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놨고요. 하니까 또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또 직업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걸 시리즈로 새롭게 한번 올려야 되겠다. MBTI와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요건 또 시리즈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십시오. 정철상이라고 이름만 검색하셔도 나오시니까요. 제가 그런 분에겐 특별히 정보들, 상담들, 개인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제가 이제 반농담으로 한 거고요. 제게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MBTI를 통해서 또 여러분 자기 탐색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를 저는 이제 배우게 되었었고요. 그 도구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MBTI는 다 좋으냐?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 허술한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에 더 깊은 생각을 들어가는 것을 사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생각이 잡생각으로 그치지 않으시려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라면 그 화두를 붙들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그 화두를 깊이 있게 하루 종일, 한 달 내도록, 1년 내도록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한 화두를 끝까지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몰입이라고도 하는데요. Think hard.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운 답변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이런 검사들도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자기 사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는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요, 겉모습만 관심이 있는 거죠. 뭐, 겉으로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해서 옛날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연발이라는 영화 배우가 홍콩에 있었거든요. 첩혈상웅, 뭐, 이런 영화, 영웅본색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롱코트 입고 다니고, 겉만 번지르하게 이렇게 막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 내면에 관심이 없었죠. 당연히 제 내면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내면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많은 사실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제가 느꼈던 깨달음 중에 하나가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제가 이기적이고, 찌질하고, 못됐고,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고,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가 또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들도 많이 하거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는 건 기본이고, 뭐 리어커 밀어 드리는 것에서부터 아프리카 아동 봉사하는 것에서부터 뭐 또 슈퍼맨처럼 어느 날은 뭐든지 이제 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또 선한 마음도 있고요. 대단히 또 인간적이어서 제 닉네임이 인터넷으로는 따뜻한 카리스마거든요. 인간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웃는 것을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부러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또 어떨 때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정말 아메바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들도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이런 서로 배척되는 것 같은 그런 양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부조리하다라고 이렇게 알베르 까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하는데요.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첫 문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 어제였던가? 아니, 오늘이었던가? 딱 이 첫 문장에 여러분은 이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미워하더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인데, 그것도 10년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11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젠지 오늘인지 가장 바로 하루 이틀 전 그것조차 모른다. 이게 이제 인간의 부조리를 이제 드러내기 위한 알베르 까미의 이제 작업이거든요. 그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햇살이 따스해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이란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사실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심리학책을 한 200권 정도 읽게 되었고요. 심리학책을 한 2권 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그토록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는 뭐 불완전 덩어리입니다. 불완전 덩어리. 그래서 저는 유튜브 구독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초보들. 인생이 여러분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인생이라고 하면 왕이 인생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불완전한 덩어리고 인생 초보로서 인생 초보로서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란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상황을 조금 더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삶의 과정이에요. 너무 그 과정이 사실은 어렸을 땐 너무 싫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자하고, 가난하고, 재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말도 안 된다 싶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재미가 정말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의 부조리함을 이해해야 돼요. 타인의 부조리함도 사실 좀 어느 정도 너그럽게 봐줘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때로 이율배반적인 말도 할 수도 있다. 물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조금은 너그럽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를 너무나 질시하고 자기 비난을 자기가 가장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요. 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마나님이 빵 터져가지고 웃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진짜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저도 웃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제 아내 생각에서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 간디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위대함의 불씨가 있구나. 1%라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1%의 불씨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 불씨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빵 터진 거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셔야 되는 게 그 90%가 어리석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1%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살리시면
그 90%를 다 덮고도 넘칠 나중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예, 이 1%가 나중에 물을 끌어올리고 성공과 실패를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비전 수립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조금 하고 나서 나중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요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비전이. 아직 한참 남았지만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 목적 찾으셨나요? 만약 여러분 찾고 싶다면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내 삶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동물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때로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은 최소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간에.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가면요. 정말 그 동물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감히 사실 너무나 좀 마음 쓰이지만 사실 저도 때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주어줄 수 있는 거냐? 어머니가 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줄 수 있느냐? 선생님이 줄 수 있느냐? 교수님이 줄 수 있느냐? 작가가 줄 수 있느냐? 누구도 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설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도 내가 스스로 정립하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겠죠. 만약 우리가 꿈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뭘 해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해도 즐거워야 되고요. 강의를 들어도 유튜브를 봐도 즐거워야 되고요. TV를 봐도 즐거워야 되고요. 영화를 봐도 즐거워야 되고요. 친구를 봐도 즐거워야 되고요. 직장을 다녀도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분명히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즐거움을 받는 거죠. 영화가, TV가, 유튜브가, 강연이, 또 친구가 나를 즐겁게 해주면 즐거운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외적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이제 자꾸 반응하는 겁니다. 자, 물론 반응은 해야 되죠.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외적 자극만을 추구해서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외적 즐거움에 이제 추구하니까요. 대중의 어떤 인기에만 바라보면 이게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그게 기업가든 나중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적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질시를 하더라도 순수한 내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힘이에요. 내가 삶을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내적 즐거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내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비전이 없으면 가지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오히려 파괴하는 파괴자가 돼요. 세상 정치 경제 욕들어 먹을 인간 너무 많아서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욕하는 사람들
속도 가도록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내가 나를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비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잘 살고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말도 잘하고 키 크고 날씬하고 울룩불룩하고 이러면 부럽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도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그럴까요? 제가 바라보니까요,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사명감이에요. 어렸을 때는 뭐 제가 사명이나 목적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나이 30 될 때까지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기 버려진 버스에서 살았습니다. 저 자동차 바퀴도 없고요. 그냥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의자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내 식구가 살았거든요. 비가 오면 뭐 95% 비가 새는 집이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었고요. 그 주택에서 저희 식구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소장농이었습니다. 한 4천 평 정도 되는 땅을 어머니 먼 외가 친척의 땅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소작을 하면서 살았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워낙 기티가 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이제 저는 자기 혐오감에 여러분 나이였을 때 시달리게 되었었고요. 저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래도 대학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채 이자, 지금으로 치면 뭐 이자가 한 3, 40% 되는 높은 고리대금, 악덕 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일반인한테 돈을 안 빌려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낮에는 봉제 공장 다니고 밤에 이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극도의 자기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면 어떤 삶의 절박함, 어떤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군부 다도를 외치고 있었지만, 내면 속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나 많았었고요. 사진을 저렇게 이제 같이 찍으면 나름대로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웃고 계시거든요. 저만 이렇게 따로 보면 딱 사회에 불만이 딱 많은 표정 같잖아요. 제 20대 모습인데요. 열폭이라고 하죠. 막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저는 보기에 되게 유순하게 생겨서 약골이거든요. 근데도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작은 강아지가 더 많이 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짖기 싫어가지고 막 엄청난 열등감에 폭발을 되게 많이 했던. 강사님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이 중간에 뭐가 봅니다. 어, 다시, 어디까지 하셨는지 기억나실까요? 네네, 기억납니다. 우선은요, 어차피 지금 쉬는 시간 한번 하시긴 하셔야 아, 돼서, 그러면 쉬는 네, 시간을 하고 할까요? 아니, 우선은 지금 갑자기 튕긴 거라, 네네. 우선은 멘트 짧게 네, 하시고, 네네. 조금 더 하고 그럼 잠깐,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말씀하시면 아,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겨드릴게요. 저는. 네, 그러면 지금 화면 넘길게요. 네. 아, 잠깐 뭐가 화면이 꺼졌나 봅니다.
바로 진행하고요. 10분 정도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제 20대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꿈도 비전도 어떤 목표도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허이허이 인생을 살았었고요. 보시면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지금보다 어쩌면 15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죠. 하지만 저 때는 사실 내면 속에 꿈이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주말 부부를 할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사장까지 하고 제가 그만두고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고 책을 쓸 때였었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이제 좀 꿈을 30대 중반에서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저보다 키가 더 큰 아들이 있지만요. 조그만한 단칸방에서 살아가는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기회를 박탈하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바뀌었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자기 자랑 많이 한다고 너무 평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삶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취업했으면 좋겠다.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을 해야 돼요. 어제와 완벽한 결단을 하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단호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결단과 실행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전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요, 30년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비전 트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원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이런 마인드맵식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학교 생활로 한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수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거기에 나름대로 취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식으로 하시면 아주 쉽게 하겠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비전 워크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도 이제 비전 책을 2권을 썼어요. 외부에서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처음 할 때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당시 4학년 우리 공주님이 왜 이따위 걸 집에서 하려고 하냐 이런 표정으로 정말 그날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발표하면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매년 저희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비전 워크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벽면에 붙이고 또 우리가 발표하고 공유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화면 캡처 요거 다 나오면 여러분 하십니다. A4 용지도 괜찮습니다. A3 용지도 좋은데요. 가능하면 마분지나 사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삼색펜하고 색연필하고 여러분이 해가지고 만드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여러분의 비전 또는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12월 말일날 또는 1월 1일날 이렇게 꼭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쓰고요. 그 다음에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계획, 새해 계획 세우시고 버킷리스트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세우시고 커리어 전략 여러분 진로나 취업이나 학습이나 이런 전략들 세우시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정말 다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방해 요소가 다 있어요. 이걸 생애 장벽이라고 하고 진로에선 진로 장벽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장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벽을 솔직하게 써보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 제거가 안 된다라면 어떻게 감소할 건지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실천 행동을 써보시고 그걸 여러분 책상 앞에 딱 붙이셔가지고 안 붙인다라면 사진 딱 찍어 두시고 그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PC에다가 딱 저장을 해 두시고 보는 거예요. 한 해를.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보십니다. 올해는. 자, 네 번째 파트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관리 잘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대학생활 동안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아마 고민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플 많이 활용하시니까 어플로도 이렇게 일정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다이어리가 제 옆에 있던 다이어리가 어디로 가서 아날로그 이런 다이어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루 단위로 써져 있는 다이어리가 기본적으로 좋은데요. 이런 다이어리들 활용하시기 권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있는 다이어리가 좋아요. 물론 이제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도 좋은데 하루짜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한 20년 넘게 이렇게 다이어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리 첫 번째 이제 표지에다가 연도 쓰시고 그해 이제 계획들, 다짐들 이런 거 쓰고 그걸 또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SNS에 또 공유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또 공유해서 가져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이어리에 이제 매월 초에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월 계획은 매월 초가 아니라 월말에 미리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뭐 12월 같으면 11월 말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월간 계획 쓰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왼쪽에는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주간 계획도 당연히 이제 주말에 씁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못할 때는 주 초에 월요일 날 바로 써야겠죠. 이렇게 주간 계획 쓰시고요. 한 주 동안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 계획,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계획들 세우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주간 계획 때 사실 다 세우는데 일간 계획은 하루하루 바로 변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첫날 아침에 바로 시작할 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밑에 부분에 여백이 되게 많거든요. 여백은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렇게 이제 특강을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선배님을 만난다거나 누군가를 뭐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기록하는 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출입 이런 거 하는 것에서든 모든 공간들을 그렇게 유용하게 각자 방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1학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애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진로를 잡아야 되고요.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인생의 두 축이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탐색, 비전 수립, 이 두 가지 축을 1학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단단하게 사실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활 적응을 해 나가면서 자기 탐색을 하시고 그 다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비전 수립을 해 나가는 게 1학년 생애계획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때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진로 설계인데요. 전공이 여러분이 거의 다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전공 지식을 이제 함양해야 될 거고 혹시나 전공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은 복수 전공이나 또 부전공이나 경우에 따라 또 편입이나 이런 방향을 정하기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이때가 기본적으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초 역량들을 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목표 직업들을 여러분 탐색을 이때 하셔야 됩니다. 4학년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 때, 특히 2학년 때 직업들을 탐색하시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뭔지 역량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장에서 어학이 필요 없다라면 깨끗하게 이제 포기하시고
하셔도 괜찮은데요. 만약 꼭 필요하다면 저학년 때 점수 확보들을 미리 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라면 이때가 이제 군대 가는 시기니까 또 이제 조율을 또 하셔야겠죠. 자, 진로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3학년이 되고 나면 진로 역량을 갖축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취업 스펙을 여러분 특히 좋은 데에 가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무조건 갖춰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무작정 스펙만 썼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요. 기본적인 부분을 갖춰가야 된다. 이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심화해 나가면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전공을 이때 와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 심지어 4학년 1학기 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그는 그대로 가야 돼요. 3, 4학년들은. 왜냐하면 다시 되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통과해버리고 더 원하시면 대학원을 가버리는 게 더 낫죠. 최소한 여러분 전공이 어쨌든 2학년까지만 마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조금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전공 공부 또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전공을 기본으로 이제 돌리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습에 집중하시면 또 더 좋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어학 점수들을 이때부터 확보를 하고요. 어학 점수에 대한 노하우는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라웠던 친구 중에 하나는 어학 토익 시험을 36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시험만 6번 봐서 낮게는 720에서부터 많게는 920까지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서 유리한 점수를 나중에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전을 여러분 치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각종 실무 역량들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뭔지 기초 역량을 2학년 때 쌓았다면 3학년 때는 직무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원한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이 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채용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이나 기업의 채용 정보를 취업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부터 역량을 집중적으로 쌓는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목표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목표 산업, 반도체 산업이다, 여러분 교육 사업이다, 제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다, 생산 관리업이다, 이러면 서비스업이다, 항공업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업종이라는 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대표 기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작은 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쉽게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너무 많이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업종은 한 2가지에서 3가지 미만으로 해서 집중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여러분 취업 교과목을 3학년 때부터 들어야 돼요. 학교 내에서도 특히 여러분 대학은 더더욱 더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대학이니까요. 학교 내에 이제 대학 일자리 센터나 취업 지원 센터 이런 데 상담 센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시험 역량을 구축하십니다. 4학년이 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제 취업을 해서 내가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당장에 질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학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준비가 안 돼서 휴학을 하거나 졸업 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때는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었죠. 분위기상 다 나가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래서 다 했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 유예와 휴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능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내가 가진 스펙 그대로 시장에 부닥쳐 보기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때부터는 취업 지원을 해 나가시면요.
취업은 일종의 나와 맞는 상대를 구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수준 높은 기업들도 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시장에서 나를 좋아하는 시장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기술까지 익혀가지고 직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보는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방학이 왔잖아요. 방학이 오면 이게 대학 생활은 방학이 사실상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학교 다니고 2년 방학이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주 뭐 학교에 관심이 무관심하게 다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학 때는 진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 취업의 성공과 실패는 이 방학 생활의 자기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생활 관리를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 1학년 1학기, 1학기 여름방학,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학년을 4번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취업 준비 로드맵을 학년별로 잡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적게는 교과목을 뭐 너댓 과목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 4학년들은 서너 과목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게는 10과목 이상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목을 여러분 쫙 적으시고 그다음 내가 받고 싶은 학점을 기록하셔야 돼요. 나는 학점 진짜 잘 받고 싶다. A 또는 A+ 했다라면 여러분이 배정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뭐 학점 C 받아도 괜찮아. B 받아도 괜찮아. 이러면 공부하는 시간도 여러분 조절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받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고 시간량, 분량량, 그 다음에 과제물, 해야 될 기관 이런 것들을 딱 체크하셔가지고 특히 마감 시한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중요 과제물들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은 학기 중에 꼭 해나가셔야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보다 더 장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이제 대학생활 동안에 20대 이제 대학을 다니는 기간이 있을 거고 20대 취업하는 기간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것에서부터 보다 장기적으로는 제 나이를 뛰어넘어서까지 보다 한 50년 정도 계획을 길게 잡아보시는 거예요. 커리어 관리. 그래서 왼쪽에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꾸고 싶거나 관리하고 싶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만들어 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한 부분은 바로 사진 찍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실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짧게 2시간 하는 특강이지만 사실은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진로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은요. 그냥 듣고 뭐 동기부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끌어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그래 좌측에는 그래 내 계획들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우측에는 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을 다이어리든 엑셀이든 여기에다가 옮겨와 가지고 이걸 실행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 방학 때 이런 계획들을 장기 계획들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했는데요. 운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싫어했던 이유가 내 운명은 불행한 운명이고 절대 안 바뀐다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거든요. 가난하고 또 재능 없고 의지력 없는데 바뀔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바꾸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바꾸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로 기상시간입니다. 방학이 되고 나면 바로 늘어지게 잡니다. 거의 학생들이 뭐 알람 안 해놓습니다. 거의 알람을 안 해놓고 뭐 늘어질 때까지 잘 때까지 자고 밤에 늘어질 때까지 게임 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자니까 뭐 일어나는 시간이 11시,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다 중천에 떠 있는데 남들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야간 알바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주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 야간 알바하는 경우에도 기상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식사입니다. 식사량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식사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들어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활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사실 뭐 가장 자연식이 좋죠. 여기처럼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푸드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주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규칙적으로 즐겁게 맛있게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운동에 대한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운동이 이제 중요한데요. 저 헬스 트레이너 하던 정주호 씨라는 분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라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자발적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저 아주머니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174kg. 겉으로 보면 외국인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몸무게를 뺀 이분의 모습을 보면 아주 사실 야리야리하게 보이거든요. 1년 동안 이분을 내가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이제 매일 다닙니다. 백수로 있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만에 무려 몸무게를 110kg을 뺍니다. 그 한 사람을 바쁜 게 또 스토리가 되어서 또 기업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인데요. 미생이라는 웹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부터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을 지배를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이후에 회복을 못하는 이유, 슬럼프에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실수한 후에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고 눕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피로하니까요. 승부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죠. 왜 내가 굳이 잘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기고 싶다라면, 성공하고 싶다라면, 취업하고 싶다라면, 행복하게 사고 싶다라면 좀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력이라는 것은 체력이라는 외피의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몸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건강 관리하는 방법은 워낙 더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약거리에서 건강하는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의 동기만 이렇게 부여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너무나 깡마른 체형에 키가 177에 몸무게가 58kg 이렇게 됐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뭐 한 10여 킬로 정도가 쪄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을 통해서도 단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나이였을 때 어차피 대학을 다니는 거 젊은 시절에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근도 만들어보고 프로필 사진도 만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자기 기록으로 남겨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도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하루 30분 정도 여러분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물론 뭐 격주로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듭니다. 네 번째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과를 계획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고 우리 다이어리에 하루 이렇게 일정표 썼잖아요. 저처럼 다이어리 이런 거 아날로그 싫으시면 전자 다이어리도 괜찮으니까요.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주부라면, 세상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 과제들을 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즐기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제 이름 세자만 검색해도 연락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씩 전화를 불쑥불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정철상 교수님 맞지요?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했더니, 교수님, 하루에 1년에 책 며칠 읽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 처음 받는 질문이어서 1년에 내가 책을 며칠 읽지?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제가 365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에 가서 책을 안 읽은 적이 뭐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있고요. 이동하는 데는 반드시 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읽는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 영어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중학교 때 여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었는데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철상이 너 씩씩하다, 영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 지능 이런 부분이 우리 학업적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뉴런이란 신경세포가 부모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0조 개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 부분은 이제 기억 저장소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학습을 통해서 시냅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나 배움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죠. 이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요. 비록 유전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미엘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반복적인 고도의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심층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광 케이블이 깔리는 거예요. 고도의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에 대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고 뒤늦게 저도 이제 배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배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나에게 성공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편지를 답장했을까요? Read and read and read.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이렇게 답장을 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저렇게 보냈는데요. 이렇게 답변 받으면 어떨까요? 책을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이 뭐야 이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썼는데 책 읽으라고 그걸 몰라서 말해요?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순전한 제 생각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책을 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자가 누구인가 바라보죠. 존 그레이엄 교수였었는데요. 이 교수 밑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 교수에게 찾아가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실제로 배워서 전 세계 최고의 이제 투자자가 됩니다. 이 책 한 권이 그렇게 인생을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 1년 평균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1년에 책을 몇 권 읽으시는가요? 이게 예전 2012년도 10년 전의 자료인데요. 5.51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의 자료도 전국민 자료를 보면 8권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저는 군대 시절의 독서 습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사훈련만 9개월을 받았어요. 이렇게 멍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책도 독려하기도 합니다. 책 읽기도 독려하는데요. 제가 다닐 때는 책 읽는다라고 엄청 혼나고 막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1년에 책을 100권씩 읽었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나중에 큰 자산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책을 꾸준하게 이제 100권씩 30대 이제 한동안 읽고 있다가 30대 중반부터 100권씩 많게 읽으면 1년에 300권 정도 책을 읽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정도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쌓아놨던 힘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안 읽어도 그래도 한 50권은 읽거든요. 구글에 입사한 김태원 씨는요, 자기가 읽은 책을 자기 서재에다가 이렇게 다 표지를 복사해서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속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책, 뭐 어떤 존경하는 롤모델 이런 분은 5건을 중간에 이렇게 표지를 해놨다. 이런 면접관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서 구글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은요, 계명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물론 캠퍼스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대학도 아니지만 지방사립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눈총이 많이 따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두 청년이 공모전에서 40여 개를 휩습니다. 공모전 입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친구는 대기업 광고회사에 입사하고 한 친구는 책을 같이 동시에 이제 내기도 했었고 솔로로 내서도 이제 베스트셀러를 내기도 했고요. 그 중에 김도윤 씨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100만 명까지 이렇게 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이제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책을 그렇게 한 2, 3천 권 정도 정말 짜투리 시간들, 작은 시간들 쪼개서 읽었던 그런 것들이 제 삶에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다닌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히로나카 헤이스케, 이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은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수학자는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 여러분 강의 이거 준비하면서도 전 되게 즐겁게 여러분 준비했거든요. 조금 더 알차게 어떻게든 간에 뭐 강의 준비하고 싶어서 오늘 또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선보고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즐거움만 꼭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에 대한 모자람, 제가 실수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느껴지면 당연히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죠. 그런 것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게 지식인의 숙명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다짐. 그러니까 하루에서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각박하게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치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잘했을 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하루에 중간에 작은 거라도 보상을 하면서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주시고 1년 단위로 본다면 큰 보상을 여러분이 조금 더 주셔야겠죠. 쿵푸 팬더라는 영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보셨나요? 저는 뭐 모든 영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재밌게 봤죠. 여기에 쿵푸 팬더 2탄에 보면 악당이 학으로 나오거든요. 학이 보통 선한 동물로 나오는데요. 학이 전함을 이끌고 포탄을 막 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포가 이렇게 딱 병정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쫙 돌리면서 그죠? 포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탁 되돌려 주잖아요. 이게 이제 우구의 선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은 이물과 같다네 친구야.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잘 보기 어렵다네. 그러나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해답이 선명히 보인다네. 이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온갖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미해결된 복잡한 과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그죠? 강력한 전함들이, 적군들이 어려운 시장 상황, 전장 상황.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 때까지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아침에, 그죠? 일어나는 순간부터 정신없이 바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잔에 우리가 이제 뭐 유리잔 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이 보이잖아요. 떠 있는 거예요. 계속 정신없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inner peac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5분이라도 멈추시고 하루에 오늘에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오늘 보내야 될 일, 오늘 마감하는 일, 그때마다 한 5분 정도만 짧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밤이 오면 수면 시간입니다. 이 인간은 태양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바이오리듬이. 물론 현대다 보니까 조명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늦은 시간에 자꾸 늦게 일어나는 이런 리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균형, 삶의 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면 시간을 조금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거의 다 젊을 때는 저도 사실 쓸데없이 좀 많이 늦게 잤던 것 같아요. 한 2시 넘어서 이렇게 자잖아요. 가능하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아침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이 패턴이 자는 시간에서부터 일어나는 시간까지. 그래서 자는 시간을 굉장히 숙면에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환경을 여러분이 마련하셔서 아침하고 이게 연계되는 것들이 별거 아닌 이 하루가 계속해서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뭐, 하기 싫은 루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루틴을 만드시면 이게 이제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보십니다. 자,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우측 상단에다가 하루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에서부터 하루에 행동하는 시간, 여러분이 뭐 방학 동안에 보강 수업을 듣는다라면 보강 수업에서부터 뭐 학원 수업에서부터 이런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누구 만나는 것에서부터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과연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록을 해봐야 돼요. 관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부분에 상당 시간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서 내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미리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 배분을 하십니다. 이걸 이제 시간 가계부 또는 시간 운영표, 시간 운영 기록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사건 단위로 여러분이 하루 시간을 쓰시고 옆에 시작부터 종료 시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시간부터 먼저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방학 그래프 쓰듯이 9시에서 10시에는 공부하고 10시에서 12시까지는 영어 공부하고 뭐 12시에서 1시까지는 식사하고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건 단위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딱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 위한 순서, 돌, 물, 모래, 자갈, 뭐부터 넣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돌, 자갈, 모래, 그래도 공간이 있죠. 물, 이렇게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요. 스티븐 코비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삶의 밀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인생 뭐 사는 거 있나? 다들 그래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때로 위안이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정말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정말 즐겁지 않고 재미없게 가치없게 의미없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밀도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큰 계획표부터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 계획, 그 다음 연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 월간부터는 보인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제대로 삼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리의 한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했었죠, 그죠? 안 했었나요? 네. 그러면 그냥 보시기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했던 건데요. 앞에 보여드리기만 하고 제 건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비전 이렇게 세우고요. 이걸 전에는 손글씨로 썼는데 이렇게 워드로 한글 문서로 써놓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금방 30분이면 그 내년도에 금방금방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새해 목표 세우고 그 다음 구체적인 행동 계획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세우기가 힘들지 한번 세우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비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 여러분이 요 제목만 쓰셔도 되겠죠. 올해의 목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이렇게 크게 저는 4가지 테마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채팅창에 누군가 한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엑셀로 여러분이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보는 거예요. 한 50년 정도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사회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계획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루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런 계획표를 세웠었는데요. 정말 그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계획 세워보십니다. 그렇게 월간 계획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다이어리 말씀했었죠. 다이어리 활용법 중첩이 되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험 쌓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 어떤 경험을 쌓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청년 시절에 여러분의 관심사,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아마 연애가 가장 클 겁니다. 연애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연애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을까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연애 편지도 쓸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줘야겠죠, 그죠? 저는 복학하고 나서 7년 아래 여학생 아저씨라고 하는 여학생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딱 꽂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 아저씨 보고 싶을 때 찾아오라고 이렇게 했던 정성을 들여가지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사실 연애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잡으시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대로 또 어필하시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또 연애 고민조차도 사실 유보하잖아요. 취업 때문에, 진로 고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의 이제 극한 상황에, 여러분이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뭐 국토대장정을 코로나 시국에 다 갈 수도 없겠죠. 마음에 묻는 친구들 몇 명하고 갈 수도 있고요. 혼자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소그룹끼리 내가 얼마나 그럴 수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한 보름 동안 걸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SNS에 계속 공유하고 태그해서 실제로 그런 것 좋은 효과를 발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국토보 종주하고 나서 저한테 꼭 보여주고 싶다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서 사진 찍고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골 중에 약골이었거든요. 몸무게가 36kg 밖에 안 나갔던 여성분이었었는데요. 48kg까지 찌워가지고 이젠 선수처럼 패러글라이딩 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지금 시국에는 참 여행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여행을 가더라도 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이 친구는 호텔을 갈 때마다 호텔의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두고 그런 이야기를 어필을 해서 호텔 쪽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도로공사에 입사를 하는데요. 100군데 도로공사 지점을 갔다라는 그런 열정을 표현하면서 당당히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해서 취업에 성공하고 또 독립한 분들 있거든요. 50cc를 타고 말을 타고 그리고 100만 원만 들고 전 세계 여행에 성공했었던 그런 자기만의 사례들,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할 때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영토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배달의 민족이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13년도엔 잘 몰랐잖아요. 그때 이 대전에 계신 병원 마케팅 하시는 분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자기 블로그에다 계속 올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기 이름이나 자기 상품이나 자기 걸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배달민족에서 검색을 하니까 자꾸 이분께 검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회사 와서 광고 홍보할 수 없느냐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지금 뭘 합니까? 텍스트 검색과 영상 검색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가 지난해 닥치면서 블로그와 책으로 썼던 것들 외에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모아 놓으면서 유튜브를 꼭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영상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정말 신입생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구독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구독 안 했대요. 한 명 했더라고요, 한 명. 여러분 좀 구독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정보들 정말 알차게 이렇게 올려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나 영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공도 서로 다 다를 거고, 지원하는 분야도 서로 다 다를 거고, 업종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건데요. 여러분이 그걸 텍스트나 영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식을 배웠고 가장 기본기부터 계속 올리십시오. 끊임없이 올리시면 세상의 사람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검색과 영상 검색밖에 안 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뭘 해도 검색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게 디지털 영토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 디지털 영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생존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도티라는 분인데요. 여러분에게 유튜브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티를 통해서 다른 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도티는 원래가 어렸을 때 작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보니까 군대 가기 전이군요. 뭐니 해도 이 법조인들이 힘이 많구나. 난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법학과를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보니까 TV를 보다가 너무 많은 위안을 받아서 PD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법학과 학생이 PD가 되려니까 커리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걸 커리어로 하자라고 했는데 유튜브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독립하고 MCN 대표로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튜버가 아니라 이 다양한 시도예요.
다양한 변화들이에요. 예, 그런 시도들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주는 과제물 중에 하나예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더 많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각자 뭐 연애를 고백하고 싶다든지 연애 고백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고백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뒤따르는 그 어려움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그 어떤 거, 법적으로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이런 도전해보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었고, 어떤 계기했었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성공했고, 무엇 때문에 달라졌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면접의 스토리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그런 경험들도 해보시기 권합니다. 선박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여러분 어딜까요? 사람의 가장, 코로나 이걸 피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딜까요? 집일까요? 아닙니다. 무균실입니다. 완벽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는 무균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루에 2, 30만 원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거기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혼자. 배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항구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멈춰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의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배는 바다로 나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균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뭔가 그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또 그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다. 불안정한 속에서 여러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들 어렵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느낀 점, 깨달은 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꼭 마지막으로 강의 끝날 때요. 채팅창에다가 오늘 느낀 점, 깨달은 점 이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라고 꼭 이야기 권합니다. 그래야지만요. 결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달리할 행동, 각오 이런 한마디씩 꼭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여러분 직접 얼굴을 뵙지는 못해서 몰랐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어떻게 강의를 들었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그 중간에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연락처입니다. 여러분 계속 올려주시면서 요거는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가능하면 이메일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고민을 문제를 풀 때는 팩트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보내시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 답변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답변을 다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각오와 다짐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 보내드린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